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다. 행복이란 건 비행기표를 끊고 바다에 놀러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같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출금에 허덕이느라 쥐뿔도 없는 내겐 사치라 여겼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앞으로 더 없어질 거다. 시간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용기는 말할 것도 없다. 행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나는 그냥 이런 게 인생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싫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게 7m, 5m, 아니 1m는커녕 동네 목욕탕에서 하는 1cm짜리 다이빙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1cm 다이빙이라는 책입니다. 태수, 문청 작가 두 분이 서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묘하고도 신비한 점은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작가님들의 야심찬 행복찾기 프로젝트에 나 자신도 한 발짝 슬며시 얹고 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대한 행복이 존재할까요? 이 책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정말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 복잡할 거 없어. 주변에 소중하고 행복한 거 투성인걸.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정말이지 마음이 평온해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기만 한 인생이고 즐겁다면 즐겁기만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 덜어내고 주변의 소소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궁예는 왜 죽었을까? 901년 천년 왕조 신라를 제끼고 후 고구려를 건국한 영웅이 있었다. 황금 안대를 차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인, 궁예였다. 관심법이라는 초능력으로 온 나라를 통치한 궁예는 요즘 말로 반역무새였다. 내 말에 반대해? 너 반역. 내가 얘기하는데 기침해? 너도 반역. 이유? 응, 관심법. 궁예는 민심을 읽을 때 써야 할 관심법을 온통 폭정에만 활용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결국 충언을 한 아내를 간통죄로 몰아 사형시킬 때쯤 사람들은 바라게 되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기를. 918년 궁예의 혼이 담긴 구라관심법은 자신의 충신 왕건에 의해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1000년 뒤 궁예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나다. 나는 어릴 때부터 표정이나 말투,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측했다. 그렇다. 관심법이다. 할머니는 말했다. 할머니가 한 김치인데 맛도 없지. 나는 맛있다고 했다. 아, 이거 웃길지 모르겠는데 라고 운을 떼는 선생님을 보면 일단 웃을 준비부터 했다. 마침내 말 같지도 않은 충고를 건네는 선배에게 멋지다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궁예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어깨동무로도 다 감쌀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이 많아졌다. 가끔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말했다. 넌 어떻게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하냐? 귀신 같아 아주. 나는 황금 양탄자에 앉은 궁예처럼 붕붕 뛰어졌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말년의 궁예는 그야말로 예민 보스였다. 작은 것 하나에도 토라지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인데다 남의 말은 죽어라 듣지 않으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나 역시 비슷했다. 정색한 친구를 볼 때면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끙끙 앓았고 응 하고 단답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할 때면 왼종일 내가 보낸 문자를 복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나는 관심법의 후계자였으니까.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마저 의심할 때가 되어서야 인정했다. 이거 병이다, 병. 흔히들 치료의 시작은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 병은 알아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궁예의 말년이 암울했겠지. 아마 나는 앞으로도 남의 눈치를 볼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나의 눈치도 보려 한다. 가끔은 눈치를 보고 또 가끔은 눈치를 주고. 이게 30년간 눈치병 환자로 살아온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다. 918년 최후를 맞이하기 전 궁예는 말한다. 음부장군 뭐하는가? 이제 그만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다. 이제 나도 내 아내 궁예를 보내줘야겠다.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슬프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의 이름은 데이비스, 투자 분석가다. 아내가 죽은 날 데이비스는 침착했다.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었고 숫자도 똑바르게 계산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기억뿐이었다. 아내가 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데이비스는 배가 고팠다. 뭐라도 좀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옆자리 장인을 보고 포기했다. 하는 수 없이 초코바를 먹기로 했다. 데이비스는 근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는 돈을 먹었고 병원 조무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소리였다. 이상하지만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별 수 없었다. 그는 조문객을 뒤로하고 편지를 쓰기로 했다. 친애하는 챔피언 자판기 회사에게. 이 편지는 샌 안드레아스 병원에 고장난 714번 자판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귀사의 자판기에 25센트 동전을 다스켜 놓고 땅콩 M&N을 눌렀습니다. 근데 안 나왔어요. 배가 고팠던 때라 짜증이 좀 났습니다. 거기다 10분 전엔 아내도 죽었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내는 제가 섹시하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저를 싫어했어요. 아마 딸을 뺏어갔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아내는 타워가 무너지는 장면만 보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지만 경위를 자세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깁니다. 데이비스가. 답장은 없었다. 상관없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썼다. 아내가 냉장고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무시했던 이야기와 지하철을 타다 만난 실직자의 이야기를 적었다. 어느새 4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 챔피언 자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새벽 2시였다. 챔피언 자판기 회사의 고객센터 캐런 모리노입니다. 불만 편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4통이 와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고 울었어요. 혹시 얘기할 사람은 있나요? 이후의 이야기는 실제 영화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감정은 습관이다.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말이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린 유치해서 웃지 않고 별거 없다며 울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어쩌면 웃고 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화낼 만한 것에 화내고 웃을 만한 것에 웃고 울 만한 것에 우는 과정 속에서 우린 무표정이 됐을지도 모른다. 영화의 초반, 장인은 데이비스에게 말한다. 뭔가를 고치려면 전부 분해한 다음 뭐가 중요한지 알아내야 해. 이 영화는 데이비스가 고장난 자신을 분해해 가는 과정이다. 혼자만 웃고 있지 않은 날, 울고 싶지만 울음이 나지 않는 날, 이 영화를 추천한다. 영화 데몰리션이다. 노량진에 간 남자, 2년 뒤 당구 300이 되어 돌아오다. 노량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산시장. 다음은 아마 공무원 학원일 것이다. 아침마다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감긴 눈으로 줄을 서 있는 인파는 수백이 넘는다. 나의 친구는 2년이 넘게 그 행렬 속에 있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다. 직급은 5급, 사무관이라고 했다. 거기다 형님은 선생님이고 대대손손 공무원 집안 속에서 친구는 당연한 수순처럼 학원을 등록하고 자취방을 구해야 했다.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상쾌한 일이었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홀로 자리를 맡을 때면 절로 만족감이 흘렀다. 친구는 매일 아침 묵직한 가방에서 책과 필기구를 꺼내 책상 위에 세팅했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그리곤 당구를 치러 갔다. 기필고 맹세하지만 처음엔 호기심이었을 거다. 사방이 경쟁자이자 감시자인 판 옵티콘 속에서 잠시나마 속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을 거다. 문제는 재능이었다. 딱 한 게임만 치고 돌아가기에 친구는 너무 좋은 눈과 손질을 타고났다. 없는 방법을 고안해 게임을 리드했다. 옆 테이블 아재들은 어느새 구경을 와 환호했다. 기약 없는 공시생과 노량진 SBS 당구장의 챔피언. 친구는 후자를 택했다. 그때 친구의 나이 약관 24. 당구 에버리지 300이었다.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에 찔려 집으로 돌아온 친구에게 가족들은 갈비를 사줬다. 길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크고 맛 좋은 갈비집이었다. 정년이 다가온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 공부는 잘 돼가고 있냐? 친구는 묵념했다. 어머님이 물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좀만 고생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친구는 더 묵념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래, 시험만 붙으면 다 해결돼. 적시타였다. 걱정하는 마음에 뱉은 세 마디는 친구의 자책감을 찢어놓기 충분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공무원 하기 싫어요. 3층짜리 갈비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친구는 당황한 엄마 아빠에게 개켜놓았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저 음악하고 싶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다. 예전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그뿐이다. 그 이상의 논리적 근거는 없었다.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친구는 이때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나조차고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는데 결국 그게 더 자기를 망쳤다고 했다. 지금은 배우는 걸 넘어 스스로 작곡까지 하고 있다. 물론 당구는 여전히 잘 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자기 돈으로 구한 단칸방에서 그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이지도 않고 번듯한 명함도 없지만 친구의 삶은 꽤나 후련해 보인다. 그거면 된 것 아닐까. 8살. 엄마가 사라졌다. 기억 속 엄마의 마지막은 아빠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8살 된 나는 누나와 함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울고 있었다. 그 뒤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나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이게 다다. 오래된 사진 속 친절하게 웃고 있는 엄마는 아쉽게도 내 기억 속에는 없다.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난 건 학교에서 엄마의 이름과 직업을 쓰는 날이었다. 억지로라도 지원해서 쓰고 싶었는데 엄마의 이름 맨 뒷글자가 해인지 애인지 기억나지 않아 못 썼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봤다. 그리곤 애들 몰래 문제집을 쥐어주었다. 나는 내가 불쌍했다. 엄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를 찾는 내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더 엄마라는 말을 지워버린 것 같다. 가질 수 없다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어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이런 내가 22년 만에 엄마를 다시 찾게 된 건 할머니 때문이었다.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해라. 혼주석에도 앉으라고도 하고 할머니가 거기 앉아봐. 사람들이 흉 봐 흉. 이제는 번호도 모른다며 한사코 거절했는데 놀랍게도 누나가 번호를 갖고 있었다. 누나와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아빠마저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전화해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고급 갈비집에서 다시 상봉한 우리 가족은 기대만큼 어색했다. 어떻게 지냈냐? 누구랑 결혼하냐? 술의 힘을 빌려 간신히 이어갈 뿐이었다. 그날 알게 된 일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빠와 엄마가 10살 차이였다는 사실이다. 엄마는 아빠와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23살에 나를 낳았다고 했다. 폐포를 풀듯 웃고 떠드는 누나와 아빠, 그리고 엄마 사이에서 나는 몇 마디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30이 된 지금도 여전히 무섭다. 어린 날 받았던 눈초리는 시간으로도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래도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여전히 엄마가 어떤 건지 모르기에 엄마의 엄마가 된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지만 등을 토닥여주며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벅찬 그 나이 때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를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을 거라고. 나보다 남을 소중히 하기에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살다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 아마 그때의 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린 엄마가 더 어린 나를 짊어져야 했을 부담을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만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종말론이 팽배했던 1999년 나는 농구를 시작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라면과 참치캔을 구비할 때 문방구에 들어가 농구공을 구매한 것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 나는 진짜 했다. 세계가 멸망론으로 뒤덮였을 때 밖에 나가 농구공을 던진 것이다. 할머니는 말했다. 너 대체 뭐 되려고 그러냐? 나는 대답 없이 농구공을 보여줬다.
그때 나는 진지하게 농구 선수를 꿈꿨다. 멸치와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큰다는 건강 박사의 말에 따라 멸치 볶음밥에 우유를 마셨고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의학 박사의 말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종말론도 추억이 될 때쯤 나는 농구공 좀 잡아본 중학생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본 순간이 찾아온 것도 그때였다. 이번 운동회 때는 농구도 종목으로 추가할 거야. 선생님의 한마디는 조용했던 남자아이의 가슴을 뛰게 하기 충분했다. 이기는 거? 그거 문제 아니었다. 나 15세 장태수. 여자들의 응원받고 싶었다. 스포츠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렁그렁 눈빛과 환호를 한 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나만의 무기가 필요했다. 그 즈음 집 앞 가로등이 켜졌다. 순간 머릿속으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갔다. 배스킷볼 섀도우 복싱. 왜 그런 훈련법이 떠오른지는 알 수 없다. 나는 가로등에 비친 내 그림자를 거울 삼아 미친 듯이 드리블을 연습했다. 그 모습이 상대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라 가정하고 더 빠르고 더 격렬하게 공을 튀겼다. 결국 나조차 속일 수 있도록. 운동회 당일 연습은 충분했다. 30분간 진행될 경기에 인생을 바칠 각오는 끝낸 지 오래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게임은 시작됐다. 양상은 치열했다. 중학생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신경전이 오갔고 그 탓에 경기는 자주 중단됐다.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서야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는 멈췄다. 등 뒤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장태수 잘생겼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스포츠였다. 환호하는 관중들 뒤로 나는 검지손가락 하나를 높게 쳐들어 올렸다. 1. 그날 내가 넣은 골의 숫자였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 나는 키가 반올림에서 173cm까지 자랐고 어느새 31를 앞두고 있는 어른이 되었다. 15 중학생. 그때의 열정은 이제 없다. 오랜만에 농구를 하자는 친구들의 말에도 나는 내일을 준비한다. 그래도 그 시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찌질한 만화밖에 되지 못했지만 2004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다. 주호민이 파괴한 것. 파괴왕 주호민은 그의 만화 무한동력에서 말했다. 죽기 전 이루지 못한 꿈이 생각날까? 먹지 못한 밥이 생각날까? 작품 속 취준생 선재가 받은 이 충고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다. 주호민은 무한도전에 출연해 다시 말했다. 밥을 먹어야 꿈도 꾸지. 내 친구의 꿈은 인권 변호사다. 친구는 늦은 나이에도 뭐든 잘해낼 만큼 똑똑하고 운도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을 1년도 되지 않아 과감히 때려치웠고 늦은 나이에 다시 로스쿨에 입학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3천만 원이었지만 자신 있었다. 돈은 언제든 갚을 수 있어. 친구가 달고 살던 말이었다. 그러다 올해 친구의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다. 동생은 췌장 희귀병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를 따라 검사한 건강검진에서 친구는 자신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로차 만난 단골 순댓국집에서 친구는 말했다. 그때 회사 때려치우지 말걸.
그러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내년에 변호사 시험 붙자마자 대리운전을 할 거라는 친구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다. 꿈이라는 말이 멋있는 이유는 소수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고 하지만 만화에서조차 꿈을 이룬 건 주인공 집단일 뿐이잖아. 누군가 꿈을 이루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꿈을 포기해야 해. 이 잔혹한 현실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꿈이 사라졌다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꿈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는 동안 꿈을 꾸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자는데 방해되는 꿈이라면 더더욱 꾸지 않는 것이 낫고 사는 것도 같지 않을까. 꿈이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꿈 같은 건 꾸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 다시 한번 친구와 대화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 그냥 살자.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꿈이 뭐냐?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난 꿈이 없다. 꿈이 있어야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꿈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고 친구를 멀리하고 가족과 소원해지고 또다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지금의 나는 용기 있지 않다. 요즘은 주말이면 늦음하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방바닥에 눕는다. TV를 켜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그리곤 선풍기 바람을 쐬며 말한다. 아, 좋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